전 조세재정연구원장님을 역임하신 옥동석 교수님께서 인사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현재 인천대 명예교수로 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연금개혁 청년행동 세미나에서 세 번째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불러주시니 정말 큰 영광입니다. 사실 저는 연금개혁에 대한 최근 청년 세대의 움직임은 사실 1960년의 4.19 혁명 그리고 1987년의 60 민주항쟁에 비견되는 저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음,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젊은 세대가 목소리를 높이는 저는 이런 역사적인 순간에 제가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식순에서 인사말을 제가 제일 먼저 하게 돼서 좀 송구스럽습니다. 사실 정치적인 영향력도 저보다 훨씬 더 크고 사회적인 인지도도 훨씬 더 높으신 분들, 또 말씀과 표현도 잘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쭉 대기하고 계신데 뭐 그냥 음악 콘서트에서도 유명 가수는 늦게 나오니까 제가 편안한 마음으로 인사말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저는 작년 10월에 국회 그 연금개혁 청년행동 세미나에서 인사를 했습니다. 사실 그때 저는 국가 재정이라는 것은 공유지이기 때문에 사실 수많은 이익 집단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은 우리 국가 공동체의 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이런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 줌 회의에서는 사실 국민연금의 미적립 부채뿐만 아니고 일반 재정에서의 국가 채무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는 그런 경고를 하면서 청년 세대의 목소리가 없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는 점을 저도 강조했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메시지는 사실 뭐 국가 책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현재 많은 사람들이 국가는 전지전능하고 자유롭다. 이런 오류와 유혹에 너무 쉽게 빠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오류와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파멸로 치닫게 될 것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논쟁에서 너무도 쉽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그건 국가 책임이야. 국가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또는 이게 과연 국가인가? 그런데 이 말씀들을 잘 분석을 해보면은 음, 국가라는 별도의 인격체가 우리 국민들과 별개로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과연 우리 사회에 각각의 국민들과 구분되어 있는 이런 국가라는 별개의 인격체가 존재합니까? 음, 사실 법적으로는 국가가 별도의 법인격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사회계약의 어떤 구심점을 표현하는 편의상 개념일 뿐입니다. 사실 국가라는 실질은 우리 국민들의 단순한 집합체라는 거, 이걸 저는 명심해야 되겠다. 사실 국가를 어, 이 국민 개개인과 별도로 존재하는 어떤 인격체라는 것은 사실 절대 왕정 시대의 유산입니다. 절대 왕정에서는 국왕이라는 별개의 인격체가 존재했고 그때는 또 국민들이 국왕이라는 존재가 전지전능하고 자유롭다라는 인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야만 그 왕조가 유지되고 지속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음, 그런데 사실 또 절대 왕정에서는 국민들이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사상적 통제도 엄격하게 했습니다. 음,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 가지고도 보면은 1인 독재, 일당 독재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이념적 유산에서 많은 국민들이 빠져 있습니다.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내려면은 국가에 대한 이러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음, 그래야만이 국가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책임이고 곧 우리와 나의 책임이라는 인식이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음, 사실 우리 지금 우리 공동체의 핵심적인 과제는 연금 문제와 재정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기에 청년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은 정치인들과 관료들은 미래 세대의 빚을 떠넘기는
손쉬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만 이들은 현직에 있는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효과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물론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 이런 일에 어, 저도 기성세대의 일원입니다만은 나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음, 연금 문제와 재정 문제에 대한 목소리는 물론 오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만은 저는 시작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그리고 우리가 이 시작을 하는 것은 할 때는 우리가 올바른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음, 저는 한 40년간 재정을 연구를 한 사람으로서 우리의 이 시작은 거대한 역사적 흐름을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는 린치핀 역할을 하리라고 봅니다. 음. 우리 모두 자신을 갖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참 감사합니다. 지난번에도 그 세미나 때 인사 말씀 해주셨는데, 코멘트 해주셨는데, 그때도 정말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 또 나라를 위해서 그 진심이 참 느껴졌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박수영 의원님 들어와 계시죠? 박수영 의원님께서 코멘트 잠깐 해주시겠습니다. 예, 박수영입니다. 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소리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네. 예, 저는 옥동석 박사님과는 약 30년 전에 재정개혁을 위해서 같이 음, 근무를 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옥 교수님과 제가 전부 과장 때입니다. 30년 음, 전이. 그런데 3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가 같은 주제로 이렇게 같이 또 고민하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발전이 더디고 과거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막았어야 될 법을 개약을 막지 못하고 본회의를 통과하게 만든 데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약간의 희망의 싹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야 그리고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에 음, 올라갔지만은 84명이라고 하는 현직 국회의원 약 3분의 1 조금 못 되는 사람들이 반대표를 던졌다는 거. 음, 여기는 또 반대 또는 기권을 했는데 상당히 의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당으로서도 어, 표결에 참여한 의원의 과반수가 반대 또는 기권표를 던져서 그 법안이 계약이라는 거에 대해서 과반 이상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있다 음, 하는 데서는 약간의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이게 오늘 거부권 행사는 되지 않았지만 연금 특위는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연금 특위에 들어간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절반을 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표를 던졌던 30대 세 사람이 들어가 있어서 이제 개혁을 제대로 하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런데 야당이 뽑은 7명을 보면 오히려 이 법안을 뭐 아주 더 강화해서 음, 50%까지 소득 대체를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고 민노총 출신도 두 사람이나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 이건 뭐 사실 연금 특위가 제대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음, 하지만 논의는 계속해야 될 것이고 이슈는 만들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이게 연금 특위는 99% 실패할 것이다. 21대와 똑같이 끝까지 진행만 하면서 아무것도 건진 게 없는 상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일한 1%의 희망은 바로 오늘 이 모임하고 있는 청년 여러분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모임에서 목소리 내시고 또 헌법 소원도 최대 규모로 하겠다고 말씀 주신 적이 있는데 제대로 된 청년 목소리를 내어서 음, 이슈를 국회라고 하는 기성정치 세대가 아니라 그 가장 손해를 보고 가장 피해를 보게 만들어져 있는 청년 세대에서 목소리를 내고 이걸로 한번 역전 9회 말 대역전을 만들어보는 이런 계기를 삼을 수 있지 않겠나 하는 1%의 희망을 가지고 9회 말 투아웃 상황에서 역전 만루포를 날리는 꿈을 한번 그려봅니다. 이 음, 통과는 됐지만 내년 1월 1일 시행이기 때문에 아직 사실은
시간이 조금 남아있는 폭입니다. 8개월 내지 9개월 남아있는데 이 기간 중에 청년행동 중심으로 스테이트 코리아 중심으로 모여서 힘을 발휘하고 역전 홈런 날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감사합니다. 국회에 정말 의원님 같은 분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한길입니다. 네, 잘 들리나요? 들립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갑자기 전한길에 여기 왜 나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요. 먼저 인사부터 드릴게요. 아까 박수영 의원 나와주셨던데, 제가 지난번에 박수영 의원이 탄핵 반대 국회에서 그 단식하실 때, 제가 방문하실 때 그 위문 갔었는데, 오늘 여기 오셨네요. 환영합니다. 그리고, 전한길이가 이게 왜 나왔냐면요. 사실은 제가 3개월 전에, 그, 연금개혁 청년 행동이죠. 여기에서 요청해서 제가 꽃보다 진한 길 유튜브 영상에 한번 올렸거든요. 왜 올렸냐면은 제가 정형돈 TV, 제가 저 시우스 나기 전에 예능 프로에 많이 나갔어요. 그리고 정형돈 TV에도 나가고 이경규 프로에도 나가고 뭐 나갔었는데 그 정영돈 PD 그 TV에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전환기 쌤만이 대통령이라면 묻더라고요. 딱 이것만은 하나 하고 싶다라고 하면 뭐가 있냐 갑자기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국민연금은 꼭 해야 된다, 기억해야 한다라고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죠. 일반 국민들 대다수 그랬거든요. 이 국민연금은 원래 노태우 때 시행했는데 처음에는 3% 그러니까 보험료 3% 내고 소득 대체율이 아마 70% 가까이 되거든요. 100만 원 벌어가지고 원래 3만 원씩 내가지고 나중에 그때는 60세부터 일찍 받았거든요. 원래 3만 원 내서 나중에 70만 원 받는 거죠. 그러니까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IMF 직후죠. 98년도에 1차 기획했고, 그리고 2차 기획 08년도 또 했는데 잘 안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연금 저항이 되기죠. 못하고, 이래 심각하다. 저는 그걸 알고 있거든요. 제가 들은 바로는 하루에 885억, 1년에 30조. 어마어마한 부채가 쌓여가는 거죠. 1년에 30조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시급하다 생각해가지고 관심은 늘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특히 또 제가 아시다시피 전환기일은 탄핵 반대 나오게 된 것도 그렇고 현재 제가 앞으로 방향도 그렇고 제 제자 세대가 되겠죠. 2035 세대들에게 그들을 위한 정책을 해야 된다. 그들을 위한 뭐 연금을 해야 된다. 이게 제 초점인데 지금 국민연금은 정반대 아닙니까? 오히려 젊은 세대나 빚을 떠넘기는 그 25만 원 돈 나눠주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은 지금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너희들이 빚져라 뭐 이런 떠맡기는 건데 이게 심각한 이유가 뭐냐면 나중에 되면 이게 결국은 출산율 저하를 더 가져오거든요. 세대 간 이거 그런 갈등을 하면서 혐오를 가져온다고. 아까 손영환 교수님 올려준 기술 자료에 있듯이 그렇지 아니요. 노인네들이 나를 왜 나냐? 아까 정자 난자 그 이야기 나오는데 우리 나가지 말자 세상에 아주 재밌었는데 야 나가자마자 빚을 뜯는다. 딱 정확한 표현이죠. 저는 좀 전에 그 최대현 부장 말씀하신 대로 설득이 필요하다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어 제가 생각하는 대한민국 가장 시급한 문제가 현재 저는 우리나라 언론이 제일 문제고 두 번째 부정선거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근데 부정선거를 빨리 개선하자면 전환기를 보고 업무론이라 한단 말이야. 근데 부정선거 있든 없든 간에 개선하는 것만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국민들 알려야 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단 알리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 지금 생각하고 덧붙여서 저는 이거 2035 세대도 그렇고 관심 많은데 이제 그 많은 국민들이 이 중대성만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당장에 우리가 뭐 그 시급한 거 뉴스 그런 것만 보지 그래서 저는 좀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해야 되고 이거를 이제 제일 잘하는 게 누구냐 하면 국회의원들 솔직히 그 박수영 의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죄송하다 하던데 국회의원들 대단히 디테일한 걸 잘 모르는 것 같고요. 또 그 뭐 500명 모아서 했는 거잖아요. 그거 다 헛수고고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나름대로는 연금개혁 청년행동 이쪽이 제일 디테일하게 그나마 그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고요. 그쪽에서 한다는 게 아까 헌법 소원을 한다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 대통령 그 권한 대행께서 거부권 행사해주기 기대했는데 못하고 그냥 있잖아요. 오케이 했으니까 저도 헌법 소원 그쪽 동참할게요. 그리고 2035 세대들한테 다 모아가지고 20만 그 20만 넘겨보자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모아가지고 이거 이대로 통과시키면 안 돼요. 대못을 박아놓는 거거든요. 그 대못을 박아놓는 거예요. 이거 진짜로. 윤석열 지금 뭐 최악의 정책이 될 거야, 이거는. 원래 윤석열 대통령 보십시오. 원래 하려고 했던 걸 제대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못해가고 있잖아요. 이거 이번에 하면 안 돼요. 이거 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 이렇게 제 방송 나가니까 지금 묻더라고요. 전학희 선생님이 만약에 이번에 탄핵 반대가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면은 가장 시급한 정책이 어떤 거냐 묻더라고.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문재인 때 박아놓은 대못들을 빼내는 거, 악법들을 빼내는 것이 제일 급하다. 그것만 해도 나라가 정상으로 돌아간다. 기업가 존중되고 했듯이 저는 지금 이번에 연금 개혁의 문제에 대해서 만약 이대로 넘긴다면은 윤석열 정말 최악의 정책으로 두고두고 남을 대못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박으면 안 돼. 그래서 가뜩이나 윤석열 대통령 직무 복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반드시 이거 막아내야 돼요. 그래서 헌법소원 적극적으로 동참해가지고 저도 홍보할게요. 그 기자회견도 같이 해가지고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한 번 더 아까 고등학생 박예린 학생이었나? 되게 든든했습니다. 똑똑하고 보니까 우리 어른들보다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어서 역시 2030 세대들은 그리고 우리 10대 학생들이 더 이렇게 똑똑해가지고 대한민국 장래가 밝다. 참 믿음직스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저는 헌법 소원까지 무조건 가서 이번에 절대 윤석열 정부의 그 대못 박아놓으면 안 됩니다. 이거 최악의 정책이 될 겁니다. 아마 업적이 될 거니까 좀 길었죠? 예, 그 말씀 드립니다. 네, 전할 교수님 감사합니다. 우리 2030 특히 또 10대에도 너무나 큰 힘이 돼주고 계신데 참 감사드리고 또 헌법 소원에도 목표가 21만을 넘는 겁니다. 21만이 지금 최대였는데 21만 전학교 선생님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희숙 의원 안녕하세요. 그, 제가 며칠 전에 그 라디오 방송에 나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번에 이 연금이 이렇게 기결이 된 것은 그 주요 메이저 언론의 사설들이 참좀 많이 재촉을 해서 그렇다. 아까 우리 그 손 교수님께서 소득 대체율 1%가 300조라 그러셨는데 그 복지부 국민연금 추계에 따르면 이 소득 대체율 그 1%가 1000조입니다. 1000조. 그러니까 이게 70년 사이클을 보통 하는데 70년 사이클 동안에 빚을 소득 대체율 1%가 1000조를 가져오거든요. 근데 그 소득 대체율 1, 2%가 아무것도 아니니 빨리 타결하라고 얘기했던 조중동 보수 언론의 사설들이 참 재촉을 많이 한 게 좀 야속하고 그리고 아마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제가 했었어요. 근데 그 사설을 쓰는 분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그 말을 듣고 좀 야속했다는 얘기를 하면서 젊은 의원들과 청년들의 목소리가 왜 지금에야 나왔냐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원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의 목소리, 젊은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조금 더 일찍 나왔더라면 자기들이 그렇게 재촉을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도 일리가 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10년 동안 그 주요 언론에 이 국민연금을 어떻게 가져가야 된다는 그 칼럼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10개도 넘게 썼어요. 근데 굉장히 외로웠어요. 그 얘기를 제대로 뭐 같이 옆에서 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국민연금이 무슨 용돈연금이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용돈연금이라도 다 같이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푼돈이든 용돈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 같이 일단 그거는 받고 시작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얘기에 공감해 주는 사람이 참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 연계청도 그렇고 젊은이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이 분야에 있어서는. 그리고, 그게 저는 큰 변화의 동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 참 저도 큰 변화를 보는 것 같아서 참 기대가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 거냐면요. 제가 살짝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손 교수님께서 본인이 35이라서 본인은 뭐 아무 영향을 안 받는다 그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계산에 따르면 40년 뒤에 고갈되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그 40년 고갈되는 순간 부가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연금보험료가 아마 한 35%될 거예요. 그 35%를 내면서 받는 혜택은 지금 우리가 9% 내고 받던 혜택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누가 계속 내겠어요? 그거를 사람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 몇 년 전에 아마 다 알 거예요, 그거를. 그러면 연금에서 아마 엑소더스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더 무서운 거는 그 전에 우리가 그 연금 자산이 한 1800조까지 갔다가 한 15년 동안 다 팔아치워야 돼요. 그 많은 자산을 한 15년간 팔아치운다는 얘기는 그 또한 금융시장에서 다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빨리 사줄 사람이 없죠. 몇 년만 기다리면 훨씬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금융시장이나 뭐 해외 자산이나 모두 다 어마어마한 그 영향을 받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그쯤 되면 연금 받는 사람들 것까지 다 깎아야지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거는 지급 보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급 보장을 뭐 정확하게 얼마 준다고 하는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손 교수님뿐만 아니라 저도 그때 살아있다면 저도 아마 제 연금도 깎일 거예요. 좀 많이 깎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영향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왜 걱정을 안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번에 한 것처럼 아마 조금씩 조금씩 다음 5년 뒤에도 또 한 조금 올리는 개혁을 또 할 거고 또 할 거고 이런 식으로요. 이번에 고갈연도를 9년 늦췄잖아요. 이런 식의 찔끔찔끔 개혁을 앞으로 3번만 하면 40년이 아니라 70년 뒤에 고갈되는 걸로 가겠죠. 이게 나쁜 거냐? 나쁘죠. 저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그 수십 년 동안 젊은이들은 내가 연금을 못 받을 거라는 이 협박을 받으면서 그런 위협을 느끼면서 계속 이런 식의 이제 인질 같은 상황이 계속되는 거예요. 어찌어찌 받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시간 동안 굉장히 고통을 받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누가 최대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나요? 다른 잘하는 나라들은요. 이렇게 연금의 재정이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 크게 조정을 합니다. 크게 조정을 해서 애지간히 안전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는 한 5년마다 점검을 하면서 미세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말씀하셨지만 구조조정, 자동조정 장치를 넣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연금 수급 연령을 높이는 것도 대단히 강력한 수단입니다. 이게 많은 나라에서 그 수단을 많이 쓰죠. 연금 수급 연령을 조금 높이는 거. 우리가 지금 그런 과제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논의 구조에서는 아주 불가능했어요. 근데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하는데 우리 젊은이들의 이제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이 그것을 좀 가능하게 해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 연금 제도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거라고 기대가 되고요.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우리 박예린 학생이 말씀하셨을 때 제가 되게 감동받았는데 우리 어려우신 어르신들을 부양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 참 예쁜 마음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이 국민연금 안에 재분배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까지는 저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 대체율 자체는 월급을 많이 받는 정규직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가요. 왜냐하면 지금도 현재 빈곤 노인들이라 그러면 대부분 연금 혜택을 거의 못 받는 분들이기 때문에 소득 대체율을 높인다는 거는 이게 그래서 민노총의 아젠다였던 겁니다, 그동안. 그래서 민노총은 50%까지 올려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고 그것이 민주당과 연결이 돼서 이번에 지난 2월 21일 날 기억하시겠지만 이재명 대표가 민노총을 찾아갔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박근혜 탄핵 때도 그렇고 윤석열 탄핵 때도 그렇고 민노총이 가장 큰 기여를 해줬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주 4일제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주 52시간제를 절대로 허물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의 거래 관계가 형성돼 있는 거죠. 이 국민연금도 그 중에 한 거래입니다.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높이겠다. 절대로 낮추지 않겠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은 우리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아유 그냥 마음속에 약간 찜찜하지만 소득 대체율 높이면 내가 좋지 뭐 이렇게 지내왔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우리 젊은 청년들이 앞으로도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어, 그게 아마 저희 같은 사람이 일을 하기에 너무 큰 도움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 찔끔찔끔 하면서 뭐 30년 정도 쭉 이렇게 쭉 갈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별일 없을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길게 보자면 우리 젊은이들도 저 같은 나이하고 사실은 같은 배를 탄 사람입니다. 지금 아까 박예린 학생이나 그 밑에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이 아이들이 정말로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 그 목사님 설교 중에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의 설교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그 청소년들한테 공부해서 남 주냐라고 부모들이 야단을 치는데 청소년들한테는 공부해서 남 줘라라고 얘기하면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굉장히 감동했었는데 우리 젊은이들도 이게 꼭 내가 못 받을 수 있어서 내가 손해라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변화의 동력이 그렇게 많이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이 제도를 고치는 게 앞으로의 지금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까지 합쳐서 우리나라의 아주 근본적인 복지 제도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성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더 좀, 뭐랄까, 이렇게 높은 목적의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최근에 그 콜드 케이스 맞죠? 콜드 케이스 책 예, 잘 읽었는데 이번에도 잘 그 연구 관련해서 또 말씀해 주신 게 10년 동안 많은 칼럼 써주시면서 외로우셨다 그랬는데 우리 의원님 아까 박수영 의원님께서 죄송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청년들도 늦게 깨달아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지만 더 늦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